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을 시작한 최충원 이야기를 했고 그의 정권을 물려받은 이가 최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우는 고종 30년에 최이로 개명을 하긴 했지만 최우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최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는 아버지 최충원이 사망을 한 후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금은 보화를 고종에게 바치고 최충원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간이 되어 부정부패를 일삼은 이들을 적발해서 귀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1223년 고종 10년 최우가 가병을 동원해서 황나성을 수축하는 등 이 몽골의 침입에 대비를 했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은병 300개와 쌀 2,000석을 공사 비용으로 내어놓기도 하죠. 또 황금 200근을 내어서 이 13층의 탑과 꽃병을 만들어서 흥왕사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또 1221년 고종 8년에는 고종이 최우를 진양 후에 봉하려고 했는데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나는 전임자들과는 달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우도 아버지 최충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권력을 차지한 후에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고 세도와 사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최유공이 김계봉과 대장군 이극인과 함께 최우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는데 최우가 이것을 알게 되어 최유공, 이극인 등을 죽이고 그 일당 50여 명을 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최우는 최충원에게서 도방, 교정도감 등의 권력기관을 물려받았는데요. 최우는 2개의 도방으로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별초라는 특별 기마대도 조직을 하게 되죠. 최우는 교정도감의 별감직까지 겸임을 하면서 인사와 행정 일체를 관장을 했고 이렇게 교정도감은 최고 권력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우의 당시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관들이 최우의 집으로 찾아가 이 국가문서를 올리자 최우가 마루에 앉아서 이것을 받았고 육품 이하의 관리들은 당 아래에서 2번 절을 한 후 엎드려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최우는 정방을 자신의 집에 설치를 한 후에 문신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소속을 시키고 그 관명을 비칙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백관들의 인사를 결정해서 그 명단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이렇게 하점만 찍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최우는 유학자와 문인들을 적극 우대해서 1227년 서방이라는 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역시 최우의 집에 설치됩니다. 서방은 1270년 원종 11년 무신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당시 최삼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음양술술에 밝았다고 하고 금강사의 주지를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삼보는 욕심이 많고 광폭한 인물로 자신의 조카 최강효와 함께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 최강효가 남의 집에 소를 훔쳐먹은 채로 도망을 가게 되자 최삼보도 이름을 주연지로 바꾸고 계경으로 올라와서 점술로 사람들을 홀리게 됩니다. 이 주연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최우 역시 주연지를 만났는데 이 주연지가 최우의 얼굴을 보더니 공의 얼굴에는 왕이 될 상이 나타납니다 라는 말을 해서 최우의 신임을 사게 됩니다. 최우는 주연지의 이 능력을 높이 사서 가까이 했고 그 덕에 주연지는 세력도 얻고 큰 부자가 됩니다. 이때 주연지가 주술을 한다는 핑계로 부인들을 유혹하고 능욕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최우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서 아무도 그를 고발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주연지를 최우에게 밀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공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상장공 노지정과 대장공 금이 등이 점쟁이 주연지의 집에서 공을 해치고 전왕인 희종을 복위시킬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최우는 곧바로 주연지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의 가산을 모두 몰수해버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종과 생사를 같이 하며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맹세한 글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에 분개한 최우는 희종을 자연도에서 교동으로 옮기고 주연지는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일족을 멸하는 한편 노지정과 금이 등 주모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버리죠.
최후가 31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또 의심되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226년 최후의 발에 종기가 생겨서 앓게 되었는데요. 고위직에서 말단 관리까지 모든 간원들이 최후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제를 올리게 되면서 이 소지를 태워대는 바람에 개경의 종이값이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원이 이 최후의 종기를 고치기 위해서 줄을 섰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원의 딸로 자라서 의술을 익혔던 한문지우 임정의 아내가 독을 빨아들이는 고약을 붙여서 낫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고종이 최후를 대신해서 특별히 임정에게 공분왕 중에 벼슬을 내리기까지 하죠. 1228년 최후는 5대 진국 공신에 올랐고 그 다음 해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해야겠다며 민가 수백 채를 헐어서 엄청난 규모의 격구장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격구장이 얼마나 컸는지 승려 3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격구를 구경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후는 근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구장에 물을 뿌리게 하고 자신은 이렇게 옆에 앉아서 잔치를 즐기며 구경을 하다가 기회가 뛰어난 이가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관직이나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후가 이렇게 최고의 지위를 누리자 최후의 아내 정씨 부인도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1231년 고종 18년에 정씨 부인이 사망을 합니다. 고종은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게 하고 채단 70피를 하사하죠. 이때 왕족들이나 관리들이 이 정씨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막 전을 베풀었는데 이 때문에 개경의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씨 부인은 변한 국대 부인으로 추증되고 시호를 경애라고 했고 백관들과 영부의 군사들도 모두 장례에 참여를 했죠. 이 정씨 부인의 신주를 모시는 곳은 금과 은 그리고 비단으로 장식을 하고 이 붉은 등불이 면리가 되는 긴 거리에 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실은 온갖 장식을 다 해서 화려하게 만들게 되었으니 이것은 왕후의 장례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즘 고려와 주변국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희종 때 이 몽골 사망에서 일어난 징기스칸이 위력을 떨치면서 만주벌판의 판도가 변하게 되었고 이것은 고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금나라에 눌려있던 거란족 가운데 야율유가가 옛 거란의 부흥을 일으킨다며 융안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이 야율유가는 나중에 징기스칸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막강 세력을 자랑하던 금나라의 세력이 꺾이고 대요수국과 동진국이 생겨나면서 고려는 이들의 침입을 막는 전쟁을 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몽골이 거란의 잔당을 친다면서 고려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종 6년 몽골이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자 갈 곳을 잃은 이들이 고려 영토 안으로 쫓겨오게 되었고 몽골군이 이들을 친다는 명목으로 고려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려군은 몽골군과 힘을 합쳐서 거란이 몰려든 이 강동성을 함락하면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고 이때부터 몽골의 사신들이 고려를 왕래하게 되었죠. 징기스칸이 서방 원정을 마치고 수도인 카라코름으로 돌아왔을 때쯤 이 몽골을 지키고 있던 오치킨이 주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고려도 그 압박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려에 가혹한 곡물 압박을 넣었으니 고려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에 와서 엄청난 양의 이 곡물을 갈취해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다가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려인에 의해서 피살된 것이 아니었지만 몽골은 고려의 소행이라면서 복수를 선언했고 형제 지국의 관계는 깨지고 외교도 단절이 되죠. 이즈음 몽골도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1227년 8월 칭기스칸이 사망을 하고 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1년 미뤄두었던 고려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제1차 침입에서 살리타이와 몽골군의 침입에 겁을 먹은 함신진 장군 조숙창이 바로 항복을 하는 바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함신진은 함락되고 말죠. 그리고 이들은 철주에 이르렀는데 판관 이희적은 끝까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급창고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합니다. 하지만 홍복원이 이 철주성의 성문을 열고 살리타이의 졸개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철주를 함락한 몽골군은 귀주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이 귀주성 안에는 김경손, 박서 등이 항전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전을 했기 때문에 몽골군은 이 귀주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들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했고 몽골군은 개경 가까이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살리타이가 모두 투항하라 라고 외쳤고 사신을 보내서 막대한 배상금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살리타이는 남쪽으로 내려가 각 지역에 다루같이 72명을 두고 고려 땅을 다스리게 했으니 당시 고려 땅은 몽골군에게 거의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고려는 대가를 치르고 몽골과 겨우 강화를 맺었고 몽골군은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 고려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또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최후를 중심으로 중신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했는데 몽골군은 물에 약하니까 강도, 그러니까 지금의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버텨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때 참지정사 유승단만이 천도를 반대했는데요.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면 육지에서 싸우는 장정들이 희생이 될 것이고 또 고려 백성들은 몽골군의 포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별초의 지휘관이었던 김세충이 이 개경은 태조 이래 200년이 넘게 지켜온 도성으로 성이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이 충분하니까 힘을 합쳐서 싸우면 지켜낼 수 있다. 그런데 도읍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유승단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최후는 이 김세충이 대의를 저버리는 방해자라면서 그 자리에서 칼로 처단해버리죠. 자, 이런 분위기니 누가 감히 천도를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고종 역시 마음으로는 천도를 반대했지만 이런 왕의 의견 따위는 바로 묵살되었고 최후는 녹전차 100여 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강화도로 옮겼고 궁궐의 모든 기관도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모두 군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를 하죠. 강화도에는 새 궁궐이 지어졌고 고종과 대신들은 결국 최후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는 소식에 몽골군이 또 고려를 침공해 오지만 수전에 약했던 몽골군이 강화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본토에 남겨진 고려 백성들, 무신 정권에서 간간히 지휘자와 병력을 보내긴 했지만 거의 자신의 힘으로 고향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몽골군은 30년 동안 집요하게 고려를 침략해서 고려 땅을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고려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우가 쏜 화살에 몽골군 총사령관 이 살리타이가 쓰러지면서 몽골군이 퇴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죽주성 전투에서는 몽골군 1차 침입 때 귀주성을 지켜내었던 방호별감 송문주가 15일이나 버티면서 성을 지켜내서 몽골군의 3차 공격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몽골군은 무력으로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고종에게 어서 육지로 나와서 항복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종을 비롯한 이 고려 조정들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물을 바침으로써 몽골의 요구를 무마시키려고 했죠. 1246년 몽골군이 제4차 침략을 감행했는데 대칸이 사망을 하면서 곧 군대를 철수했고 몽골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고 항복을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지만 고려는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1253년 몽골의 5차 침략, 서들어온 몽골군의 사륙과 방화, 약탈로 고려 땅은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 중에도 별초군을 비롯한 지방의 군인과 백성들은 용감하게 몽골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충주성 백성들은 김윤우의 지휘 아래 70여일 동안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에도 끝까지 성을 지켜냅니다.
몽골은 30년에 걸쳐 6차례나 고려를 침략했고 고려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고려와 몽골이 강화를 한 후에는 몽골과 고려 정부가 연합을 해서 끝까지 대몽항전을 이어갔던 삼별초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고려의 왕은 강화도에 숨어버리고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몽골군에게 당하게 되니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부인사의 대장경 조판이 소실되고 황룡사 탑도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8만 대장경은 1236년 제조 계획을 세워서 1251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부처님의 신통령으로 이 몽골군을 물리쳐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이 대장경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지만 백성들은 육지에서 유린당하고 있는데 대장경이 종교의 힘을 발휘했을까요?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대장경의 귀중함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역시 최씨 정권의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펼친 불교 사업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육지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강화도로 옮겨간 최후는 관아와 공공 건물을 짓고 자신의 사택을 짓는데 도방의 군사들과 국가 상비군 4,000명을 동원합니다. 또 2,000여 명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기도 하죠. 최후의 집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개경에 있는 나무들을 공수해 와야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수많은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최후의 사전은 1234년 최후가 진양후에 봉해졌기 때문에 진양부라고 불리게 되죠. 이렇게 강화도에서 생활을 하게 된 최후는 개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연등을 둘러치고 밤새도록 주연을 열며 시간을 보냈는데 밤마다 노랫소리와 악기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때 동원된 악공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1246년 최후가 고종을 모시고 연회를 열었는데요. 잔치상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고 다시 오늘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최후는 주량이 아주 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연회가 열리는 날이면 한밤중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네요. 몽골의 제4차 침략이 끝나고 1년 후 최후는 여전히 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연회 도중에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 소리에 놀라서 그날 이후 그만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49년 고종 36년 최후는 30년의 권세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후가 사망을 하자 조정은 3일간 모든 일을 멈추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최후의 아버지 최충원이 4명의 왕을 상대하면서 대립했다고 한다면 최후는 고종 1명의 왕을 상대했는데 정치적으로 국왕을 통제하며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화 천도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켜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외면하고 강화도에 안주를 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최후의 뒤를 이어 그의 후계자가 된 이는 그의 아들 최항인데요. 최항이 최씨 무신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최씨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항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륜 스캔들, 그리고 최항의 몰락 등등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